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330명의 한국인이 집단 납치된 사건. 이 끔찍한 범죄에도 캄보디아 정부의 대응은 미지근했습니다. 한국은 남의 나라 신경 끄고 자국민 교육이나 신경 써라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단 48시간 만에 합동 TF가 꾸려졌고 대한민국 특수부대는 즉시 캄보디아 땅으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협상 대신 행동을 선택한 대한민국. 지금 시작합니다. 330명. 단 하루 만에 캄보디아에서 사라진 한국인의 숫자입니다. 1999년 코소보 분쟁 때 실종된 유럽인보다 많았고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 철수 작전 대상자보다 3배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런던 UN 본부는 조용했어요. 커피 향만 복도에 가득했죠.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일은 그저 통계 숫자에 불과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알렉산더 그린입니다.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선임 자문관이죠. 20년 동안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을 다니며 자국민 보호 실패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날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어요. 한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조용히 협상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겠지. 늘 그래왔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견국가, 경제는 강하지만 군사행동엔 신중한 나라, 국제규범을 중시하고 체면을 따지는 동아시아 국가.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제 편견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어요. 서울발 긴급 전문이 도착한 건 런던 시각으로 오후 4시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이었죠. 보통은 이틀, 빨라도 하루는 걸리는 절차인데 불과 3시간 만이었어요. 전문을 읽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48시간 내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 완료. 짧은 문장이었지만 충격적이었어요.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가 단일 지휘 체계로 통합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국 정부는 부처 간 협의만 일주일씩 걸리는 나라였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캄보디아 전 지역 여행 금지령을 발동했어요.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강제력이 있는 금지령이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프놈펜 노선 운항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진에어와 티웨이도 따랐어요. 불과 6시간 만에 한국과 캄보디아를 잇는 하늘길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이 정도 속도는 전시회나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옆자리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20년 경력 동안 이런 속도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때 한국발도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촛불이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요. 우리 국민을 구하라는 현수막이 청와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정부를 압박하는 시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집회였습니다. SNS는 폭발 직전이었어요. 샵 약속이기 위한 해시태그가 1시간 만에 3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문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퍼진 건 이태수 씨의 영상이었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봉사활동 가러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22살이에요. 이제 겨우 22입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 믿어요. 그 영상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니라는 거요. 한국인들에게 이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시험이었어요. 바로 그때 이강현 외교부 차관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이었죠.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외교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 그 단어가 런던 본부를 술렁이게 만들었어요. 외교관 출신인 저는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군사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정말 그럴까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한국 국정원 팀이 이미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다는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태스크포스 구성을 발표한 지 겨우 12시간 만이었습니다. 한서윤 팀장이 이끄는 6명의 요원들이었어요.
그들은 현지 한국 교민회와 즉시 접촉했고 피해자 명단을 확보하기 시작했죠. 동시에 캄보디아 정보 당국과의 공조 채널을 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조적이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은 20건의 공조 요청 중 6건만 회신했습니다. 30%의 회신율. 사실상 거부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박진석 합참의장이 국방부 브리핑룸에 나타났어요. 60세의 노장군은 군복 차림으로 단상에 섰죠.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2011년 아덴만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 전원을 구출한 그 작전 말입니다. 당시 한국 해군은 나흘 만에 작전을 성공시켰죠. 단 한 명의 인질 피해도 없이요. 그 발언이 나가자 국제 언론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BBC는 한국의 결의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내보냈고 CNN은 전문가를 불러 한국군의 특수작전 능력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결국 쇼일 거야. 저는 보고서에 그렇게 썼어요. 한국 정부는 국내 여론을 달래기 위해 강경한 척하다가 막판에 조용히 협상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새벽,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주재 한국 기업들의 철수 권고를 내렸어요. 삼성, LG,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직원들을 즉시 귀국시키기 시작했죠. 투자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건설 현장이 멈췄습니다. 캄보디아 경제에 즉각적인 타격이 가해졌어요. 한국은 캄보디아 최대 투자국 중 하나였으니까요. 연간 4,353억 원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나라였고요. 그제야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각 대한민국 707 특임단과 해병대 수색대가 오산 공군기지에 집결하고 있었거든요. 수송기 엔진 소리가 새벽 하늘을 울렸습니다. 작전명은 약속의 귀환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진짜였다는 거요. 그들은 정말로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급히 짐을 챙겼어요. 프놈펜행 항공권을 예약하고 상부의 현장 파견을 요청했죠. UN 자문관으로서 이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런던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외교부 발표를 확인했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72시간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결과는 캄보디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최후 통첩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48시간이 지나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첫 번째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분노였어요. 하지만 제목을 다시 고쳤습니다. 한국의 약속이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으니까요. 330명의 국민을 구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었습니다. 프놈펜 공항에 내리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섭씨 38도의 열기도 문제였지만 그보다는 공항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입국장에 캄보디아 경찰이 평소보다 3배는 많았고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따로 줄을 서고 있었죠. 마치 잠재적 문제 인물 취급을 받는 것처럼요. 태스크포스 임시본부는 프놈펜 시내 한국 대사관 별관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벽면 전체에 피해자 330명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중앙 테이블엔 캄보디아 전역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이강현 차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린 자문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차가웠어요. 그런데 눈빛은 불타고 있었죠. 모순적이었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한서윤 국정원 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38살의 그녀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죠. 어제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위치 추적, CCTV 확보, 용의자 체포, 통신 감청 협조 등이었죠. 그런데 실제 회신은 6건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검토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이 대부분이었어요. 30%. 외교 관례상 이 정도 회신율은 사실상 거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 팀장이 말을 이었어요. 현지 정보원이 제보한 내용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문이 열리고 3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중국계 캄보디아인 류웨이였어요. 10년 전부터 한국 국정원에 협조해온 정보원이었죠.
경찰 내부에 중국계 범죄 조직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소 4개 부서가 연루되어 있어요. 교통경찰, 출입국 관리소, 심지어 대테러 부서까지요. 4개 부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자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강현 차관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며 말했죠. 우리는 외교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분을 쌓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가 돌아보며 설명했습니다. 국제법상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군사행동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는 증거. 둘째, 현지 정부의 무능력 또는 방조 증명. 셋째, 긴급한 위험의 존재. 우리는 지금 그 모든 조건을 문서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제야 이해했어요. 한국은 이미 외교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한 팀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짧은 통화 후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시엠립 지역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국인 여러 명이 목격됐다는 제보입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이 수색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강현 차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서울에 보고하겠습니다. 외교적 수단을 모두 소진했음을 공식 기록한다고요. 그날 오후 한국 외교부는 이례적인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대변인이 준비된 성명을 읽었죠.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모든 가용 수단을 검토할 것입니다. 국제 언론이 발칵 뒤집혔어요. 로이터는 한국 군사 옵션 강력 시사하라고 타전했고 AP는 동남아에서 벌어지는 전례 없는 대치라고 보도했죠. 그런데 캄보디아 정부의 반응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내무성 관료 소폰체아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58세의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죠. 한국 정부가 과잉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단순한 실종 사건. 330명이 동시에 사라진 게 단순하다니요. 현지 한국 교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대사관으로 문의 전화가 폭주했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수색팀을 꾸리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했죠. 범죄 조직이 연루되어 있다면 민간인이 나설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태스크포스 회의에 참관했습니다. 이강현 차관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이 마지노선입니다. 70이 되는 날이죠. 한서윤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정보 분석 결과 피해자들이 여러 지역에 분산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5곳 이상으로 추정돼요. 5곳. 동시 작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죠. 외교적 해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리웨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리 자오를 아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 수장. 악명 높은 인물이었어요. 리웨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이번 납치를 주도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경찰 고위층이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묻자 그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리 자오와 캄보디아 경찰 간부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불과 사흘 전 날짜였습니다. 이강현 차관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를 도울 의사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범죄자들과 한편입니다. 그 순간 한 팀장의 전화가 또 울렸어요. 서울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죠. 통화를 마친 그녀가 발표했습니다. 방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결정을 내리셨어요. 내일 정오까지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 협조가 없으면 작전을 개시한다고요. 작전. 그 단어가 회의실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유엔 안보리 동의는요? 이강현 차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안보리가 우리 국민을 구해주나요? 우리가 직접 구해야 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호텔 창밖으로 프놈펜 시내가 보였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오토바이가 질주하는 평범한 동남아 도시였죠. 하지만 어딘가에 330명의 한국인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경찰은 그들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 한서윤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작전 부대가 이미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진짜 시작되는구나. 한국이 정말로 군사 작전을 감행하려는구나. 다음 날 아침
캄보디아 외교부에서 마지막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강현 차관이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외교적 해결을 선택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측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국제법을 위반할 건가요? 이강현 차관이 일어섰어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죠. 우리는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을 구할 겁니다. 방법이 무엇이든 말이죠.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대사관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강현 차관이 중얼거렸어요. 외교의 끝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전 11시 55분. 최후 통첩 시한이 5분 남았을 때 한서윤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707 특임단과 해병대 수색대 대기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가 프놈펜 시내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서울에서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소진했음을 공식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는 거요. 한 국가가 자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가가 말이죠. 세계는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첫 보고서를 수정했어요. 제목을 외교의 종말로 바꿨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외교 너머의 약속. 그게 진짜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외교가 실패해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으니까요. 이제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기자회견이 시작됐을 때 저는 프놈펜 호텔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죠. 우리는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을 기억합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아덴만 작전은 한국 해군 특수전 역사의 전설이었으니까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 21명을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구출한 작전. 그때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죠. 작은 나라도 자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요. 당시 우리는 인질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대변인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같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BBC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군사 작전을 시사하는 겁니까? 대변인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언론이 속보를 타전했어요. 한국, 캄보디아 군사 개입 가능성 시사, 아덴만 작전 재현하나, 동남아에 불어오는 전운.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석 합참의장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60세의 노장군은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를 찾아갔죠. 바로 납치 피해자 이준호의 집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그 장면을 생중계했어요. 저도 프놈펜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죠.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이태수 씨가 나왔어요. 63세의 은퇴한 기술자.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태수 선생님, 박진석 의장이 경례를 했어요. 네, 경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군 최고 지휘관이 평범한 시민에게 먼저 경례를 한 거예요. 아드님을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카메라가 이태수 씨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말 가능한가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박진석 의장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 군인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준호 학생을 꼭 모셔오겠습니다. 그때 이태수 씨가 무너졌어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장면이 전파를 탔습니다. 순식간에 SNS로 퍼져나갔어요. 댓글이 폭발했죠. 이런 게 국가다. 우리가 세금 내는 이유. 대한민국 파이팅. 1시간도 안 돼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약속의 귀환 작전을 지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30분 만에 10만 명이 동의했고 2시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죠. 광화문에는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촛불이 아니라 태극기였습니다. 우리 국민 구하라. 정부를 지지한다. 약속을 지켜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라는 거요. 이건 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그 본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프놈펜 현지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됐어요. 한서윤 팀장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가 시엠립 북쪽 정글 지역에 있다는 정보예요. 폐공장을 개조한 감금 시설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위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캄보디아 군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웨이가 보고했어요. 그들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러자 이강현 차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울에 보고하겠어요. 작전 개시를 건의한다고요. 그날 오후 캄보디아에서도 긴급 내각회의가 열렸어요. 소폰체아가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한국이 감히 우리 주권을 침범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불안이 섞여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시작했고 그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프놈펜 한국 대사관 앞에 현지 교민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촛불을 들고 서 있었죠. 캄보디아에 사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상인, 선교사, 봉사단원, 주재원들이었어요. 한 교민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무서워요. 보복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믿어요. 믿음.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믿음 말이에요. 새벽 3시, 한서윤 팀장이 저를 급히 불렀어요. 방금 확인했습니다. 작전명이 확정됐어요. 뭐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대답했죠. 약속의 귀환입니다. 약속의 귀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작전명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 의장이 이태수 씨에게 한 약속,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 그 모든 약속을 담은 이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의 자국민 보호 노력을 이해하며 평화적 해결을 희망한다. 이해한다. 그 단어가 중요했어요. 사실상의 묵인이었죠. 일본도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우려를 공감한다. 중국조차 침묵했어요. 평소라면 주권 침해 운운하며 반대했을 텐데 이번엔 조용했죠. 아마 자국 범죄 조직이 연루된 걸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국제사회가 암묵적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때 박진석 의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공군 기지였어요. 특수부대원들 앞에 선 그는 짧게 말했죠. 제군들은 대한민국의 약속이다. 가서 그 약속을 지켜라. 필승. 대원들의 함성이 하늘을 울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국제 분쟁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작은 나라가 이토록 단호하게, 이토록 빠르게, 이토록 결연하게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었죠. 그날 오후 이강현 차관이 제게 물었어요. 그린 자문관, 국제사회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죠. 존경이요? 우린 그저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당연한 일.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자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모든 걸 걸고 구하러 가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그날 밤 마침내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새벽 0시 약속의 귀환 작전을 시작한다. 707 특임단과 해병대 수색대가 헬기에 올랐어요. 그들의 표정은 비장했지만 두려움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들이 짊어진 게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국가의 약속이라는 거요. 저는 제 3번째 보고서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념의 증명. 왜냐하면 이제 저는 확신했으니까요. 이건 외교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었어요. 이건 신념이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킨다는 그 단순하고도 숭고한 신념 말이에요.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이름은 약속의 귀환이었죠. 오전 12시 30분. 저는 작전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프놈펜 대사관 지하에 마련된 임시 상황실이었죠. UN 자문관 자격으로 참관이 허가됐지만 사실 저도 이런 실시간 작전 모니터링은 처음이었어요. 벽면 스크린에는 헬기 카메라에서 전송되는 야간 영상이 떴고 무선 교신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독수리 1. 목표 지점 5분 전. 707 특임단의 호출 부호였어요. 김도훈 대위가 이끄는 제1팀이었죠. 32살의 그는 아덴만 작전 때도 참가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때 한서윤 팀장이 제게 헤드셋을 건넸어요. 작전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린 자문관님은 이 지역 정보를 가장 많이 아시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불안했어요. 정보가 너무 적었거든요. 리웨이가 제공한 폐공장 위치, 위성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죠. 상호원, 남쪽 차단 지점 도착, 해병대 수색대였습니다. 오민혁 소령이 지휘하는 부대였죠. 42살의 그는 과묵하지만 신중한 지휘관으로 유명했어요. 새벽 1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독수리 원, 침투 시작. 열화상 카메라에 특수부대원들의 모습이 잡혔어요. 그들은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였죠. 폐공장 담장을 넘고 경비 초소를 우회하며 목표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경비병이 없습니다. 김도훈 대위의 보고였어요. 한서윤 팀장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도 불안감이 엄습했죠. 330명을 감금한 시설에 경비가 없다. 말이 안 됐어요. 계속 진행하시오. 작전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부대원들이 건물로 진입했어요. 적외선 스코프를 통해 내부를 수색했죠. 1층, 2층, 지하실까지 뒤졌습니다. 그때 김도훈 대위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순간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함정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총성이 터졌습니다. 접촉, 접촉. 사방에서 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이 요동쳤어요. 총구 섬광이 어둠을 찢었고 고함 소리와 폭발음이 무전을 가득 채웠죠. 독수리 원, 부상자 발생.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김도훈 대위였습니다. 그가 다친 거예요. 화면에서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왼쪽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른손으로 총을 들고 계속 사격했습니다. 철수는 없다. 임무를 완수한다. 그때 오민혁 소령의 해병대가 움직였습니다. 상호원, 지원 사격 개시. 남쪽에서 기관총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해병대의 화력 지원이 시작된 거죠. 적들의 주의가 분산되는 틈을 타 707 대원들이 재정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위망은 좁혀오고 있었어요.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최소 100명은 넘어 보였죠. 그때 제 머릿속에 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 제가 외쳤어요. 그 공장 밑에 폐수로가 있을 겁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2008년에 그 지역 도시계획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구 프랑스 식민지 시절 산업단지였죠. 모든 공장이 지하 폐수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서윤 팀장이 즉시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구글 어스에서 오래된 지도를 찾아냈죠. 맞습니다. 폐수로가 있어요. 북동쪽으로 800m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전 지휘관이 즉시 명령했어요. 독수리 원, 상호 원, 지하 폐수로로 이동하라. 탈출로를 확보하라. 김도훈 대위가 부상당한 팔을 부여잡고 일어섰습니다. 동료 대원이 그를 부축했죠. 그들은 건물 지하로 내려갔어요. 폐수로 입구 발견. 하지만 철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오민혁 소령이 외쳤어요. 폭파 준비. 시사가 설치됐고 폭발과 함께 철문이 날아갔습니다. 악취가 올라왔지만 지금은 신경 쓸 때가 아니었죠. 들어가. 대원들이 하나둘 폐수로로 뛰어들었어요. 무릎까지 차는 오수를 헤치며 전진했죠. 부상당한 김도훈 대위를 2명이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적들도 눈치를 챘어요. 폐수로 입구로 수류탄을 던지기 시작했죠. 빨리, 빨리 움직여. 폭발음이 폐수로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파편이 날아들었고 또 다른 대원이 다쳤어요.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마침내 출구가 보였습니다. 정글 속 개울가로 이어지는 출구였죠. 확인됐다. 안전하다. 대원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어요. 진흙투성이에 피와 오물로 뒤덮였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김도훈 대위가 무전을 잡았어요. 부상당한 몸으로도 그는 보고를 잊지 않았죠. 독수리 원, 탈출 완료. 부상자 셋, 전사자 없음. 그 순간 상황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작전은 실패였습니다. 인지를 한 명도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오민혁 소령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와보시오. 폐수로 근처 덤불 속에 뭔가 있었어요. 천 조각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요. 북쪽으로 옮겼어요. 이준호, 이태수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한서윤 팀장이 소리쳤어요. 살아있다. 피해자들이 살아있어요. 메시지를 분석해보니 최근 이틀 내에 쓰인 것 같았어요. 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 거였죠. 그래서 폐공장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함정이었지만 완전한 함정은 아니었군요. 이강현 차관이 중얼거렸어요. 그는 옳았습니다. 적들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실수를 했어요. 인질들을 급히 옮기면서 흔적을 남긴 거죠. 김도훈 대위가 치료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갑니다. 이번엔 진짜를 찾을 겁니다. 부상당한 몸으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죠. 오민혁 소령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패턴을 알았습니다. 다음엔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새벽, 저는 깨달았어요. 이 작전의 진짜 힘은 화력이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결이었죠. 리웨이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북쪽 끄라체 지역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대규모 차량 이동이 있었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인지를 옮긴 곳이 거기였을 겁니다. 이강현 차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작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엔 정보를 더 확실히 하고요. 그러자 김도훈 대위가 병상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참가하겠습니다. 부상이 심각합니다. 불가능해요. 군의관이 말했죠. 하지만 김도훈 대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요. 새벽 5시 첫 번째 작전은 끝났습니다. 실패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시작이었어요. 이준호가 남긴 메시지가 희망의 불씨가 됐으니까요. 제 네 번째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불굴의 의지. 왜냐하면 그날 밤 저는 봤으니까요. 함정에 빠져도 부상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 군인들의 모습을요. 그들에게 실패란 없었습니다. 오직 다음 기회만 있을 뿐이었죠. 작전 상황실에서 나오며 한서윤 팀장이 제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패수로 정보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작전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요. 우리는 모두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약속. 그 단어가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박진석 의장이 이태수 씨에게 한 약속. 김도훈 대위가 자신에게 한 약속.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한 약속.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 실마리를 찾았으니까요. 다음 작전이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성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요. 끄라체로 가는 헬기 안에서 김도훈 대위는 왼팔에 붕대를 감은 채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그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적은 우리가 올 걸 모를 겁니다. 이틀 만에 준비한 두 번째 작전이었죠. 이번엔 정보가 확실했어요. 리웨이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정보였으니까요. 끄라체 외곽의 벽돌 공장. 겉으로는 가동 중인 공장이었지만 지하에 거대한 감금 시설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접근하지 않았어요. 오민혁 소령의 해병대가 정문으로 돌진하며 양동작전을 펼쳤죠. 경비병들이 당황하며 정문으로 몰려갔습니다. 바로 그때 김도훈 대위팀이 후문을 통해 침투했어요. 지하 입구 확인, 콘크리트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악취가 올라왔죠. 그런데 이번엔 함정이 아니었어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사람이 있다. 복도 끝에 철문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죠. 비켜, 폭파 전문가가 나섰어요. 작은 폭약으로 정확하게 자물쇠만 날렸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50여 명의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겁에 질린 눈동자들이 우리를 바라봤죠. 그 중에서 한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김도훈 대위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태극기 패치가 선명했죠. 이준호 학생이죠?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저예요. 김도훈 대위가 다가가 쇠사슬을 끊으며 말했어요. 이준호 학생,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감금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공포가 안도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우리를 정말 구하러 온 거예요? 한 중년 여성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오민혁 소령이 그녀의 쇠사슬을 끊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러 왔으니까요. 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볼트 커터로 쇠사슬을 끊고 부상자들을 부축했죠. 그런데 인원이 58명이었어요. 330명 중 일부였죠. 나머지는 다른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이분들부터 구출한다. 김도훈 대위가 명령했어요. 그때 위층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적들이 눈치챈 거예요. 시간이 없다. 빨리. 부상자들과 노약자들을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도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고문을 당한 흔적이 역력했죠. 한 대원이 그를 업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걸을 수 있어요. 이준호가 말했지만 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셔야죠.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복도를 달리는 동안 총탄이 날아들었어요. 하지만 대원들은 자신의 몸으로 구출자들을 보호했습니다. 방탄조끼에 총탄이 박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죠. 밖으로 나오자 헬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 빨리 타. 구출된 사람들을 하나씩 헬기에 태웠어요. 그들의 얼굴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그때 한 할머니가 김도훈 대위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한국 군인이 맞죠? 꿈이 아니죠? 김도훈 대위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집으로 가실 거예요. 헬기가 이륙하는 순간 아래서 적들이 쏜 RPG가 날아왔어요. 조종사가 급선회했고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준호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어요. 저기 또 있어요. 다른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거기도 감금 시설이 있는 것 같았죠. 김도훈 대위가 무전을 잡았어요. 2차 팀, 북쪽 건물 수색하라. 또 다른 특수부대 팀이 움직였습니다. 30분 후 추가로 42명을 구출했어요. 이번엔 저항이 거의 없었죠. 적들이 대부분 도망친 뒤였거든요. 작전 시작 6시간 만에 100명을 구출했습니다. 아직 230명이 더 남아 있었지만 첫 구출 작전은 대성공이었어요. 프놈펜으로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메시지 보셨어요? 폐수로에 남긴 거요. 김도훈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준호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죠. 포기하지 않을 거라 믿었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국민을 버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살린 거였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던 건 누군가 찾으러 올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헬기가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이 하나둘 내렸어요. 그들의 첫 마디는 한결같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중년 남성은 태극기를 보자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나라 국민이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오민혁 소령이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죠. 저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CNN 기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어떻게 이런 작전이 가능했습니까? 김도훈 대위가 부상당한 팔을 부여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속이니까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인터뷰는 전 세계로 송출됐어요. 한국, 약속을 지키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동남아의 기적.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작전 본부로 돌아온 박진석 합참의장이 보고를 받았어요. 1차 구출 인원 100명. 전원 생존. 우리 쪽 부상자 5명. 전사자 없음. 박진석 의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230명이 남았습니다. 작전을 계속하십시오. 그러자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국제사회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진석 의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평화는 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날 오후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는 아덴만의 교훈을 다시 한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죠. 시작이라니 더 있다는 건가? 나머지 인질들도 모두 구출할 때까지 작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놀랐어요. 보통은 일부 구출로 만족하고 협상으로 넘어가는데 한국은 끝까지 가겠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이태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준호입니다.
초하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태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죠. 그저 아들아, 아들아 하고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정말 왔어요. 우리 군인들이 정말 구하러 왔어요. 그 통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 한국 전체가 울었습니다. 청와대 앞에 모인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했어요. 애국가가 아니라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였죠. 저는 그날 밤 5번째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약속의 증명이었어요.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적었죠. 오늘 저는 국가의 진정한 의미를 받습니다. 그것은 영토나 주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군인들, 그들을 믿고 기다리는 국민들.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프놈펜의 밤은 조용했지만 어디선가 또 다른 작전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아직 230명이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의 귀환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은 마지막 한 명까지 지켜질 거였습니다. 리웨이가 제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입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자기 나라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그들에겐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나라가 지켜준다는 확신 말이에요. 구출 작전 사흘째, 프놈펜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성 고위 관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소폰체아 차관도 갑자기 잠적했죠. 공식적으론 개인 사정이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리웨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캄보디아 정부 내부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12명. 지난 이틀 동안 구속되거나 해임된 관료의 수였습니다. 모두 중국계 범죄 조직과 연루된 인물들이었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그날 오후에 나왔습니다. 이강현 차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프놈펜 한국 대사관에서였죠. 그의 첫 마디가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4,353억 원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4,353억. 캄보디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었으니까요. 이강현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국민 보호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원칙. 그 단어가 캄보디아 정부를 직격했어요. 불과 2시간 후 캄보디아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전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죠.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부패 관료들을 즉시 처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행했어요. 그날 밤 경찰 특수부대가 움직였고 부패 관료들이 줄줄이 체포됐죠. 리자오를 비롯한 범죄 조직 간부들도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무력으로 하지 못한 일을 경제력으로 해낸 거였죠.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UN 본부에 특별 보고서가 제출됐어요. 긴급 자국민 보호 작전에 관한 사후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죠. 저도 사본을 받아봤는데 정말 치밀했습니다. 외교적 노력의 모든 기록,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 증거, 인질들의 증언, 그리고 국제법적 근거까지 완벽한 논리로 무장한 보고서였어요. 메리안 리 UN 사무차장이 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비공식 논평을 했습니다. 한국의 행동은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으며 자국민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상의 추인이었어요. UN이 한국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외교부가 먼저 움직였어요. 한국식 자국민 보호 시스템을 연구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베트남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고 필리핀은 아예 한국의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방콕에 있는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알렉스, 여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모두가 한국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국 모델. 그 표현이 동남아 외교가에서 유행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강현 차관과 저녁을 함께 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죠. 그가 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는 했죠. 외교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지, 군사작전 후엔 어떻게 정당화할지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치밀했어요.
감정적으로 보였던 대응 뒤엔 철저한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강현 차관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중동 건설 현장에 계셨어요. 걸프전이 터졌을 때 정부가 아버지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켰죠. 전세기를 띄워서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나라구나. 그제야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신념이었구나. 며칠 후 더욱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추가 구출 작전으로 인질 230명 중 180명을 더 구해냈어요. 이제 50명만 남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캄보디아 정부였습니다. 그들이 직접 나서서 나머지 인질을 찾겠다는 거였죠. 우리가 책임지고 찾아서 인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외무장관이 약속했어요. 사흘 후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마지막 50명을 무사히 구출했죠. 그들을 감금하고 있던 범죄 조직 잔당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330명 전원 구출 완료.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어요. 기적이었죠. 그날 서울 광화문에는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축이 아니라 감사를 위해서였죠. 우리 군인들 감사합니다. 정부 고맙습니다. 플래카드가 물결을 잃었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했어요. 약속대로 캄보디아 ODA는 계속될 것입니다. 단, 투명성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조건으로 당근과 채찍을 절묘하게 사용한 거였어요. 압박했다가 다시 손을 내미는. 그래서 캄보디아도 체면을 지킬 수 있었죠. 그 후 일주일 동안 놀라운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식 위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자국민 보호협정을 맺었죠. 심지어 중국도 조용히 한국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BBC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작은 거인의 약속,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나?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의지였고 시스템이었으며 무엇보다 국민과의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귀국한 피해자들의 행동이었어요. 이준호를 비롯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죠. 우리도 나라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들은 의료봉사, 교육봉사, 재난구호 활동에 자원했어요. 구출된 330명 중 200명 이상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시작했죠. 신문은 이걸 약속의 선순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이 나라를 지키는 순환 말이에요. UN 본부로 돌아가기 전날 이강현 차관이 제게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만든 백서였어요. 약속의 귀환 작전 -21세기 자국민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 세계와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다시는 어떤 나라 국민도 타국에서 버려지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그 백서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작지만 위대한 방식으로요. 이강현 차관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거죠. 당연한 일.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떠나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CNN 기자를 만났어요. 이번 사건이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국가는 자문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이 그 기준을 완전히 바꿔놨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프놈펜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어요. 한국이 남긴 변화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죠. 강화된 경찰 순찰, 정화된 행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안도감. 제 6번째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연성 권력의 승리. 왜냐하면 한국은 총알이 아니라 원칙으로, 무력이 아니라 신뢰로, 위협이 아니라 약속으로 승리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승리는 단순히 330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거였죠.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걸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무대는 UN 총회가 될 거였어요. 뉴욕 UN 본부 총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기자석은 가득 차 있었죠. 오늘은 정기 회의가 아니라 특별 세션이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캄보디아 자국민 구출 작전에 대한 사후 평가였죠. 제가 발표 좌석에 앉자 옆자리에 메리안 리 사무차장이 속삭였습니다. 그린 자문관, 오늘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묻기도 전에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어요. 알렉산더 그린 선임 자문관의 현장 보고를 듣겠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190개국 대표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죠.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보고를 시작했어요.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330명의 한국인이 납치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죠. 총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21세기 국가의 새로운 역할 모델이었습니다.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첫 번째는 시간표였죠. 사건 발생 후 48시간 내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 72시간 내 외교적 수단 소진 확인, 그리고 6일 만에 첫 구출 작전 실행.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빠른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에는 이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아덴만 작전 이후 구축된 해외 국민보호 통합대응 시스템이죠.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대응 매뉴얼이었어요.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이 단일 지휘체계로 움직입니다. 각 부처의 역할이 명확하고 의사결정 단계가 최소화되어 있죠.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국제법적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저는 준비한 문서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한국은 모든 외교적 노력을 문서화했습니다. 20건의 공조 요청, 6건의 회신, 30%라는 객관적 수치가 외교 실패를 증명했죠. 그때 중국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타국 주권을 침해한 것 아닙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결의 1674호를 보십시오. 자국민 보호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그 테두리 안에서 행동했죠. 러시아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무력 사용의 비례성은 지켜졌습니까? 한국군은 단 한 발의 선제 사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무력 사용은 자위권 행사였고 민간인 피해는 제로였죠. 그러자 독일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비판에서 관심으로, 의심에서 존경으로.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각국의 반응이었죠. 현재 27개국이 한국 모델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12건의 국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고 42개 주요 언론이 특집 보도를 했죠. 일본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자국민 보호 협력 협정을 논의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그때 아프리카 연합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린 자문관, 가난한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한국 같은 군사력이 없는데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핵심은 군사력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었죠. 작은 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강현 차관이 방청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특별 초청으로 참석해 있었죠. 의장님, 발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강현 차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경험을 모든 국가와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매뉴얼, 시스템, 노하우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총회장이 술렁거렸어요. 무상 제공이라니. 이강현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는 어떤 나라 국민도 타국에서 버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네덜란드 대표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이었죠. 곧 유럽 전체가 일어섰고 아시아가 따랐으며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도 합류했습니다. 190개국 대표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간 유엔에서 일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거든요. 박수가 멈춘 후 메리안 리 사무차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한국 모델은 21세기 자국민 보호의 국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유엔은 이를 공식 권고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죠. 찬성 183, 반대 0, 기권 7.
거의 만장일치였어요. 그날 오후 CNN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린 자문관, 한국의 행동이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어요.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왜 그랬느냐는 겁니다. 이익 때문이 아니라 약속 때문이었죠. 국민과의 약속.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해요.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UN 리셉션이 열렸어요. 각국 대표들이 이강현 차관을 둘러싸고 있었죠. 모두가 한국 모델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어요. 우리도 자국민 보호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한국을 벤치마킹해서요. 독일 대표도 거들었죠. EU 차원에서 한국식 통합 대응 시스템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심지어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다가왔어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해요. 초강대국이 중견국가에게 배우겠다고 하다니.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차관님,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강현 차관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진석 합참의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평화는 없다.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그 말이 다음날 전 세계 신문의 헤드라인이 됐어요.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평화는 없다.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21세기 국가의 역할을 재정해야 하다. 르몽드, 약속의 귀환, 세계를 바꾸다. 더 타임스. 일주일 후, UN 안전보장위 사회에서 특별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긴급 대응 가이드라인, 한국 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제 규범이었죠. 저는 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여했어요. 그 과정에서 느낀 건 한국이 단순히 자국민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기준 자체를 바꾼 거예요. 보고서 마지막 장을 쓰면서 저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추가했습니다. 인질로 잡혔다가 구출된 이준호 씨가 UN 청년 포럼에 초청됐을 때의 일이었죠. 그가 한 말이 잊히지 않아요. 저는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절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청중석에서 흐느낌이 들렸어요. 각국의 청년 대표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이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 국민에게 이런 믿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안 보이고 진짜 평화입니다. 기립박수가 5분간 이어졌어요. 저는 그날 밤 7번째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신뢰의 혁명이었어요. 보고서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21세기 국가의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작지만 강하고 겸손하지만 단호한,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이제 전 세계가 묻고 있다.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 어떤 나라인가? 한국이 그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약속의 귀환 작전은 끝났다. 하지만 그것이 만든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런던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서울의 사흘을 더 머물렀습니다. 새벽 4시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특이한 건 그 시간에도 여기저기 불이 켜진 사무실들이 있다는 거였죠.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쪽은 특히 화냈습니다. 약속의 귀환 작전은 끝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이강현 차관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답이 왔습니다. 해외 거주 국민 730만 명의 안전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입니다. 다시는 늦지 않기 위해서요. 730만. 해외에 있는 모든 한국인의 숫자였죠. 그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구출된 마지막 피해자들이 귀국하는 날이었어요. 입국장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태수 씨와 이준호의 재회가 가장 뭉클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말없이 포옹했어요. 그저 서로를 꼭 안고 있을 뿐이었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준호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우리나라는 절 버리지 않았어요. 이태수 씨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답했죠. 이제 됐다. 집에 가자. 그 순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국가의 진짜 의미구나. 국민이 믿고, 국가가 지키고, 그 신뢰가 순환하는 것. 그게 진짜 힘이구나.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 미팅은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이 저를 맞았어요. 그린 자문관님, 국제사회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들 하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 당연한 일을 실제로 하는 나라가 드물었을 뿐이죠. 보좌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자국민 보호의 롤모델이 됐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해외 안전 여행 앱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긴급 구조 요청 기능이 추가됐으며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이제 해외 가도 안심이에요. 나라가 지켜준다는 걸 아니까요. 그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신뢰, 그게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어요. 런던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인터폴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피에르 마르텐 국장이 저를 맞았어요. 60대의 프랑스인인 그는 국제 치안 협력의 최고 권위자였죠. 그린, 자네 보고서를 읽었네. 놀라운 내용이었어. 저는 보고서 원본과 함께 한국이 만든 백서를 전달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마르텐 국장이 백서를 넘기며 물었죠. 한국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 보나?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지켜야 합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게 자네 결론인가?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군사 강국이 아니어도 의지와 시스템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려. 마르텐 국장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알겠네. 인터폴도 변해야겠군. 우리도 한국 모델을 연구하겠네. 그날 오후 그의 발언이 로이터를 통해 전 세계로 타전됐습니다. 인터폴, 한국식 신속 대응 시스템 도입 검토. 그 헤드라인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변화가 시작된 거였죠. 일주일 후 UN 본부에서 특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제가 약속에 귀한 작전 최종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200명이 넘는 외교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 모델을 도입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인력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가 배우고 싶어 했어요. 한국처럼 되고 싶어 했죠. 그때 한 아프리카 외교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린 자문관님, 가난한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데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국도 처음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었고 원칙을 지켰죠.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의지입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지, 그게 시작이군요. 브리핑이 끝난 후 메리안 리 사무차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린 자문관, 당신이 현장에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덕분에 우리가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목격자였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들은 따로 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도훈 대위가 UN 평화유지군 교관으로 파견된다는 거였어요. 각국 특수부대의 인질 구출 작전을 가르치는 임무였죠. 오민혁 소령은 국방대학교에서 21세기 자국민 보호 작전이라는 과목을 개설했고요. 이준호는 외교부 산하해외안전지원센터의 자원봉사자로 지원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방식으로 약속의 귀한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석 달 후, 저는 놀라운 통계를 접했습니다. 약속의 귀한 작전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87% 감소했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알게 된 거죠. 한국인을 건드리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상대해야 한다는 걸. 저는 최종 보고서를 쓰면서 첫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330. 그 숫자로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이제 전 세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깨달았다. 21세기에도 국가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만 그 역할이 바뀌었을 뿐이다. 영토를 지키는 것에서 국민을 지키는 것으로, 주권을 주장하는 것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완벽하게 실천했다. 작은 나라의 큰 약속. 그것이 세계를 바꿨다.
이제 모든 국가가 자문해야 한다. 우리는 진정 국민의 나라인가? 우리는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이 던진 이 질문에 세계는 답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젊은 직원이 저를 불렀어요. 그린 자문관님, 제 고향 시리아도 언젠가 자국민을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한때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해냈죠.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그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후, 저는 한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태수 씨였어요. 그린 자문관님, 준호가 결혼합니다. 꼭 와주십시오. 당신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의 귀환. 그것은 단순히 330명을 구한 작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뢰의 귀환이었고 국가의 의미를 되찾은 사건이었으며 세계를 바꾼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꼭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